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짚어보는 위클리 스포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구와 농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용식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식입니다. 예, 프로야구 가지고는 3주 만에 만나게 됐는데 네. 저희가 3주 전에 네. 팀 최고 연봉, 프로야구 최고 연봉팀 롯데가 사실상 가을 야구 무산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지금 말을 걷어야 될 것 같고 일단 먼저 롯데 팬들께 사과 말씀드리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그래 그럴만도 한 게 당시에 8연패를 당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방송을 한 게 9월 17일인데 18일부터 롯데가 16경기를 치르면서 13승을 따냈습니다. 승률 1위. 기적적인 승률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지금 5위 기아에게 한 경기 차야 6위까지 따라잡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롯데가 가을 야구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네. 더욱더 주목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두 팀이 맞대결을 4번이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롯데가 최근에 또 3연승, 기아가 2연패를 당하면서 이제 어제 주말 일정을 마무리 지었는데 현재 분위기는 확실히 이대호 선수가 이끄는 롯데가 상승세거든요. 이 두 팀이 4번을 만나서 적어도 2승 2패를 만약 기록한다면 나머지 경기까지 또 계산을 해야 될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전적도 7승 5패로 롯데가 앞서네요. 네네. 그러면은 만일 롯데가 3승 1패 정도 한다면은 뭐 물론 다른 경기도 봐야 됩니다만 그렇죠. 네. 롯데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동률이 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상대 전적은 롯데가 앞서 있기 때문에 롯데가 5위를 차지하면서 와일드카드 게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5위와 4위가 경기를 이제 가을 야구 첫 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4위 팀은 정해졌습니까? 4위 팀도 현재 이제 넥센이 4위, 3위가 한화이글스인데 두 팀의 경기 차도 한 경기 반 차에 불과합니다. 한화이글스가 이제 남은 경기는 3경기고요. 넥센이 2경기라 이제 조금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좀 파헤쳐 보면은 안심할 수 없는 한화이글스인데요. 하나가 3경기를 1승 2패를 기록한 가정하에 넥센이 2전 전승을 거둔다. 이 두 팀도 동률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봐야 되는데 8승 8패 또 동률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득실차 더하기 빼기에 들어가는데 이미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있죠. 넥센이 101대 71 30점을 더 득점하면서 앞서 있어요. 동률일 때는 그럼 넥센이 올라간다. 그렇죠. 한화이글스도 지금 남은 경기 1승 2패 기준에서 넥센이 2승을 할 때면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3, 4, 5위가. 와일드카드 제도가 지금 적용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좀 흥미진진하게 되는 요소는 많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5위와 6위, 7위 싸움은 그렇다 치더라도 3위, 4위까지 결부돼서 이렇게 복잡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 뭐 메이저리그도 끝까지 동률 이뤄서 네. 한판 승부로 다시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만일 롯데나 기아나 어디 팀이 5위가 될지 모릅니다만 5위가 확정되면은 4위하고 어떻게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겁니까? 그 1차전을 만약 5위 팀이 승리할 경우엔 와일드카드를 그대로 마무리 짓게 되는 거죠. 1승을 4위 팀이 안고 가는 거죠. 4위가 네네. 1승을 안고 경기를 하는 거죠. 4위가 1승을 안고 가는 거고요. 5위가 이겼을 때만 이제 한 번 더 와일드카드 2차전을 해서 5위 팀이 또 이겨야. 결론적으로 4위 팀은 1승만 하면 되지만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5위 팀은 2승을 해야 3위 팀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홈 경기는 그럼 4위 팀에서 하는 거고. 4위 팀 한 경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정에서 또 한 경기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모르게 진행되는 가을 야구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 얘기해보죠.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예상을 깨고 컷쇼에 앞서서 1차전 선발로 나와서 에이스의 위용을 선보였습니다.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거의 근 6년간 다저스의 에이스 또 가을 야구 1선발 첫 경기는 커쇼의 동무대였는데 사실 구단에서 또 로버츠 감독도 많은 부분들을 이제 커쇼와 이야기를 했고 류현진 선수의 최근 페이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커쇼가 그간 가을 야구에서 갖는 부담감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좀 부진한 적도 있었죠. 네네. 그런 부분들 기록적으로도 사실 평균 자책점이 4점대였으니까요. 기존의 실력보다는 이제 그만큼 평가를 못 받았고 그런 부분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류현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죠. 네. 그리고 그 유현진의 1선발이 아마 커쇼에게도 자극이 된 것 같아요. 네. 2선발 커쇼가 또 굉장한 피칭을 선보였다고요? 류현진이 1차전 7이닝 무실점 승리했고요. 2차전 커쇼는 8이닝 무실점 역시 승리를 거머쥐면서 투구수도 85개 사실 9회까지 마운드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 완봉승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 좀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무리 젠슨을 교체되면서 8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커쇼로서는 에이스로서의 자존심을 약간 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사실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겠죠. 또 당시에 그 인터뷰도 확인해 봤는데 구단에서 또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2차전 선발로 돌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냥 류현진을 응원한다라는 코멘터리 정도만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 챔피언십 시리즈 오늘 경기 했었죠? 오늘 애틀랜타 홈구장에서 3차전을 펼쳤는데 5대5 동점까지는 잘 만들었지만 마지막 프리먼에게 홈런을 허용하면서 5대6 다저스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네네. 만일 다저스가 승리해서 챔피언십 시리즈에 오르게 되면 그때는 1선발을 누구를 쓸 것인가? 로버츠 감독이 상당히 머리 아프게 생겼어요. 상당히 고민될 수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 내일 4차전이 펼쳐지는데 애틀랜타에게 또 진다 하면 목요일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날 5차전을 다저스 타점에 또 펼치거든요. 그때 류현진이냐 커쇼에 따라서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선발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차전 선발을 류현진이나 커쇼랑 고면 되겠습니다만 네. 만일 내일 다저스가 승리한다면 챔피언십 시리즈 그렇죠. 1선발을 누가 하냐 또 고민거리죠.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류현진 선수는 그 후반에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요. 코리아 몬스터 또 로버츠 감독이랑 현지의 평가가 빅게임 피처죠. 네, 이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승환 선수 얘기도 해보죠. 오승환 선수는 포스트 시즌 한 게임 뛰었습니다. 좀 부진했어요. 오늘까지 나오면서 이제 2경기 와일드카드까지 포함하면 3경기를 소화했는데 두 번째 등판은 좀 아쉬웠지만 오늘은 무실점 피칭을 선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소속팀 콜로라도가 오늘도 미러키에게 패배하면서 3전 전패. 가을 야구는 오늘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예. 그럼 오승환 선수 어떻게 됩니까? 오승환 선수 이제 올 시즌 마침표를 찍게 됐지만 사실 한미일 프로야구 무대 가을 야구를 경험한 포스트시즌을 경험한 첫 번째 선수로 이름을 남기는 좀 의미가 깊은 시즌으로 남게 됐고요. 이제 내년 되면 오승환 선수가 38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예. 네. 계약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1+1 1년 또 성적에 따라서 1년을 더 추가 계약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했었는데 콜로라도하고 네네. 예. 시즌 초에는 토론토랑 했는데 트레이드 되면서 그 부분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콜로라도에서 내년에 뛸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이 베스팅 옵션이라고 73이닝을 이상 투구했을 때 적용이 될 수 있는 계약인데 70이닝 기준인데 정확히 73이닝을 투구하면서 오승환 선수가 내년에 콜로라도와 계속해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콜로라도도 오승환 선수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팀의 전력에 엄청난 도움이 됐잖아요. 그렇죠. 불안한 불펜이 또 마무리 투수가 무너졌었기 때문에 오승환의 영입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로라도로서도 놓치고 싶지 않은 카드일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내년에도 기대해보면 되겠네요. 예, 일단은 계약상으로는 무조건 콜로라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오승환 선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농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13일날 개막한다고요? 네, 이제 이번 주말로 다가왔죠. 10월 13일. 디펜딩 챔피언 SK나이츠 그리고 원주 DB 프로미 이 준우승 팀 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올 시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평일날 이제 농구장을 많이 찾는 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평일 경기가 저녁 7시였는데 이제 저녁 7시 30분에 또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7시 30분부터 경기를 보실 수 있고 주말 경기는 기존대로 오후 3시와 5시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제 많은 팬들에게 좀 이슈가 됐었던 농구 영신 매치죠. 12월 31일 펼쳐지는 늦은 밤 10시에 펼쳐지는 경기인데 올해는 창원에서
창원 LG와 부산 KT의 경기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실 팬분들이 지난 시즌부터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186cm 이하의 단신 선수 그리고 장신 선수도 신장 제한을 걸었다. 이 부분이랄 텐데요. 2m 이하의 장신 선수들 이렇게 2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2m 문제. 네. 이거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팬들도 많이 반대하고 이런 게 어디 있냐래 결국은 그대로 가는 모양이죠. 일단은 그때 지정을 하고 한 시즌은 소화해 보자.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보완점을 찾아보자라는 의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올해는 갑니까? 네, 그대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KBL 총재 독단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김영기 총재가 이제 물러났죠. 물러났는데 물러나기 전에 이제 이미 그 부분들은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한 시즌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달라진 점이라면 단신 선수의 사실 언더사이즈 빅맨 골 밑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단신 선수들 포워드를 많이 뽑았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올 시즌은 아예 단신은 빠르고 테크니션 좀 기술자로 불릴 수 있는 화려한 기술의 포인트 가드들이 많이 뽑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제도가 내년까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런데 농구가 이번에 또 13일 개막을 하는데 과거 그 90년대의 영광은 재현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중계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5년 동안 함께 했었는데 많은 시도를 했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늘 부족함을 느꼈고 늘 그런 변화를 크게 만들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새로운 제도적 변화는 사실 이슈는 됐지만 그런 부분이 흥행으로 직결될 수는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올해 시즌 초반에 글쎄요 신인들의 좀 활약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흥행 요소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실 아시안 게임도 기대를 했지만 금메달은 쉽지 않았었고 예. 이런 좀 아쉬움 속에 좀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출발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뭘까요? 스타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전문가들, 이 해설위원들,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과 제가 사석에서 많이 그런 화제거리를 두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아마추어까지 내려갑니다, 문제는. 네, 아마추어 농구단 또 예전보다 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프로구단이 늘어났죠. 취업의 기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좀 둔화되기도 했고 기본기보다는 또 선수들이 어떤 그런 기본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보다는 그냥 그 대회 성적 위주의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해지면서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기량이 좀 떨어졌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예. 챔피언 결정전은 그럼 언제 하게 됩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3월까지 정규 리그가 펼쳐지게 되고요. 6개월간의 대장정을 펼친 이후에 6강 플레이오프부터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5개월, 6개월 동안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각 팀에서는 부상 선수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것도 관건이겠네요. 네, 사실 울산 현대 모비스는 국가대표 센터 이종현 선수를 1순위로 신인을 뽑으면서 상당히 큰 기대감을 일으켰는데 이종현 선수가 지난 시즌 아킬레스건 부상 한 시즌이 날아가는 시즌 아웃 되는 큰 부상을 겪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더욱더 성장해 가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프로농구에 이바지해야 될 선수들도 부상을 조심해야겠고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다 외국인 선수와도 직결되겠고요. 역시 그 한 해 농사가 달려있는 부상과 연관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팟빵 앱으로 아나모이님 어릴 때 이상민 팬이었는데 네. 우리 땐 농구 장난 아니었어요. 마지막 승부 생각나네요 이러는데 예. 이분은 또 과거에 그 화려했던 농구 대잔치 시절 그때랑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했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용식 캐스터였습니다. 이작가야 궁금하다. 이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주말 동안 국내에 큰 사건사고가 많아가지고요. 중요한 이슈가 가려졌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정화하는 절차 없이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죠. 오염수에 물을 많이 섞어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바다에 흘려보내겠다 이런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탈핵 운동가로 알려진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님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일본의 마인치 신문이 지난 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희석을 전제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희석이라는 거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음흠. 총량은 똑같기 때문에 물에 많이 섞은다고 해도 바다에 나가는 방사능 양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오염수를 버린다라는 얘기는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다 그냥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희석했냐 말았냐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일본은 물론이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면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이제 태평양을 돕니다.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태평양 전체에 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까울수록 아마 이제 방사능 농도가 높을 텐데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또 수산물 수입을 하기도 하고 예. 또 우리나라 어민들이 거기서 조업을 하기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본 내 여론 어떻습니까? 이걸 당연히 반대할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겠죠. 근데 일본 여론이 어떤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침을 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은 그 오염수를 담아놓은 통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수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처리가 불가능합니까? 이제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방사능 물질 중에는 반감기 짧은 것들도 있고요. 긴 것들은 뭐 10,000년 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안전하게 보관한다라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거를 보완해야 될 거냐 뭐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늦게 방출할수록 방사능 양은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버릴수록 방사능 양은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안전 문제인데 뭐 예. 바다에 뭐 국경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 바다로까지 오염수가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예. 그 수산물이라든가 해산물은 못 먹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 걱정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2013년도에도 일본이 그렇게 많은 양의 그 오염수를 방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국민들 여론이 너무 나빠지고 하니까 정부가 몇 가지 조치를 좀 취했죠. 예. 기준치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현 근처의 8개 현에서의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하고 이런 조치를 좀 취했는데 또 일본이 이거를 또 WTO에 제소를 해서 그래서 지금 1차에서 우리가 졌죠. 그래서 아마 항소심이 한 번 더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또 지면 그다음에는 이제 후쿠시마 근처의 수산물도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패소하게 되면 WTO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죠.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소비자가 알아서 걸러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속 방사능 측정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요. 거고. 예. 정부가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차 그 WTO에 제소했을 때 우리가 지금 충분히 대응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대응이라는 게 이제 후쿠시마 근처 수산물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조사를 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오염 때문에 우리는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후쿠시마 근처 수산물의 오염도를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조사 결과가 공개가 안 됩니다, 지금도. 예. 그 당시에 이제 조사단의 단장이 원자력 교수였어요, 우리나라에.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정부에서 민간 그런 그 조사단을 이제 파견을 했으면 그 조사 결과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 그게 지금 근거로 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아직도,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울 때 무기가 될 만한 조사 결과인데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 안 갖고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패소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정부가 난 지금이라도 2차 항소심이 예. 있기 전에 그런 조사단을 다시 파견해서 조사 결과를 확보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8개현 수산물은 뭐 수입 못하겠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조금 안이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에 방사성 오염수가 94만 톤이 쌓여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겠죠. 지금도 오염수는 발생하니까요. 그러면은 일본 정부는 순차적으로 이걸 다 바다로 내보내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뭐 지금 조치하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걱정거리네요. 예, 쉬운 얘기가 아닌데. 예. 지난해 이제 요게 예를 들어서 뭐 100년 정도는 뭐 이렇게 가둬놓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오염수 가둬놓는 그 컨테이너가 100년 동안 상하지 않고 빵꾸 안 나고 잘 유지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일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좀 다 해야 된다. 지금 뭐 한 7, 8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거를 또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버리고 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흘려보내는 건 아니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새로 생또 그냥 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 바다에 그냥 흘려보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바다를 떠돌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전 세계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거 좀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국제사회가 좀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백인들은 사실 그 수산물 잘 안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수산물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 양식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바닷물 가지고 양식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뭐 같은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지난해 교수님께서 앞으로 300년 동안 고등어, 명태, 대구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신 바 있는데. 예,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생선을 고른 이유는, 정부 자료를 보면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 중에서 이 세 가지 생선이 제일 많습니다. 고등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세 가지가 일본산 수산물의 95%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먹지 말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원산지 표기도 어렵죠, 생선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야 뭐 우리 국민 전체가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죠. 그게 이제 표시가 되고 이게 일본산이다, 뭐 아니면 어디서 잡았다, 이런 게 표시가 되면 좋을 텐데 국민들이 안 믿는 걸 보면 안 믿을만 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면 믿을만하게 좀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고등어, 명태, 대구 이외의 것은 괜찮습니까? 그 외의 것들도 종류는 한 100여 가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양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이 세 가지에 비해는. 그래서 다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큰 것만 조심하자, 이런 의미죠. 큰 것만. 이거는 뭐 방사능 문제이기 때문에 뭐 회로 먹는다 혹은 구워서 먹는다 다 상관없는 거죠. 다 문제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교수님 뭐 의대 교수님이시니까 이 방사능 오염 물질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뭐 방사능이 오염된 생선이나 어패를 섭취하든 어쨌든 그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일정량 이상 피폭이 돼야 걸리는 병도 있고요. 예. 적은 양 피폭이 돼도 걸릴 확률이 느는 병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병들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암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유전병이에요. 암과 유전병. 예, 이 두 가지는 역치값이 없습니다. 얼마 이상 먹어야 걸린다 이런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정비례 그래프, Y는 AX 그래프. 예, 그런 관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폭량을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적은 양 피폭됐다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예. 예. 혹시 그런 물질들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예. 인간의 뭐 배변 활동으로 다시 내보내고 이런 건 가능합니까? 그것도 이제 방사능 물질마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있고요. 예. 어떤 건 들어와서 금방 나가는 게 있고요. 어떤 건 들어와서 아예 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방사능 물질이 수백 가지가 발생해요. 예. 그것들이 전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 나가는 경로,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들어오는 거를 예방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낙연 총리가 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강력한 항의를 해야 된다. 지금 교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죠? 예, 그것도 국제 공조로 좀 해야 되고 예. 항의뿐만 아니고요. 예. 그 WTO의 지금 준비를 위해서 다시 파견해야 됩니다, 일본에.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을 믿을 만한 우리 국민들이 가서 직접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WTO에 제출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중에 적어도 후쿠시마 근처 8개현은 좀 수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네. 우리 원전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는 뭐 지진하고도 조금 먼 국가고 하니까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원전 사고는 이제 여태까지 크게 3번 사고가 났잖아요. 예. 미국 스리마이 사고가 79년도에 있고, 그 다음에 체르노빌 사고가 이제 소련에서 86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건데, 이 사고 모두가 원인이 다 다릅니다. 이거 주목해야 돼요. 다음 사고는 이 세 사고의 원인이 반복될 거냐?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일어났던 사고들의 확률을 보면 전 세계 원전이 600개 있었습니다. 폐쇄된 거 포함해서요. 그중에 6개가 터졌어요. 예. 얼추 100개 중에 하나 터진 셈이죠. 예. 그게 현실적인 사고 확률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우리나라에 지금 25개잖아요. 어허. 5개 더 짓고 있고. 곧 있으면 30개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확률을 낮춰서 생각하는 거는 원자력계의 자기들만의 생각일 뿐이고 실제 발생했던 사고 확률을 예. 계산을 하면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양해하면서 예. 이해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예. 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어제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해서 경찰이 스리랑카인을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저유소 인근에서 이 외국인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었고 이 불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두고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방화는 아니고 실화 혐의로 체포한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또 들어오면 방송 중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마치고요.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사건대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우리 방송에서 다룬 사건인데요. 2001년 3월 친부 살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신혜 씨의
김신혜 씨 사건 재심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우리 이 기자가 짧게 이 사건이 어떤 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김신혜 씨는 24살이던 지난 2000년 3월에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에 살해하고 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서 지금 무기수로 있는데요. 근데 그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소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추행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죽였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수사 단계에서는 김 씨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재판에 가서는 자신의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을 듣고 거짓 자백했다 이러면서 범행을 부인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예. 본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죠. 네, 그래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맞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재심 통해서 그래서 무죄가 받아들여져가지고요. 무죄가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사상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요. 예.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예. 결정됐는데 이수연 교수님, 네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확정은 처음이라고 하던데 네. 보통 가석방 된 후에 재심하거나 만기 출소 후 재심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무기수로 지금 복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심 결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정정할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심이 받아들여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김씨 측에서 제시한 무죄 증거는 아직은 받아들여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아직은 무죄가 입증이 안 됐으니까 뭐 현재의 상태로 형을 살면서 재심을 받게 되는데 재심이 받아들여진 연유가 사실은 수사 과정 중에 그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못을 인정을 해서 재심을 지금 개시하겠다 하고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 단계, 조사 단계에서 수거된 모든 어떻게 보면은 증거 뭐 정황 증거이긴 했으나 하여튼 그런 종류의 이제 사실관계 그 문서들이 증거력을 잃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유무죄와 연관된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따져지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뭐 무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원에서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재판이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이거 역시도 이제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한 이후에 뭐 형 집행을 정지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제 428조랑 471조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심 청구는 형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지만 이 관할 검사가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검찰이 형 집행 정지를 받아들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이 김신혜 씨가 뭐 이런 이유로 무죄다라고 관련서를 냈지만 법원에서 그 증거도 안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지금 따져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기 살면서 다시 재판해라.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이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은 경찰이 수사 당시에 뭐 현장 검증의 절차나 또는 이제 그 자백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이 부적절하다거나 또 영장 없이 김 씨의 집을 뭐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제 현장 검증을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 요거까지는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수사 과정의 위법성만 법원은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재심 과정에서는
유죄냐 무죄냐 이 이야기 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은 따져지겠죠. 네. 그리고 그럼,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2심 재심을 박준영 변호사님이 했는데요. 예. 그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시죠. 근데 그때 2심 재심 때 경찰들이 어떻게 위법적으로 수사를 했는지 그 각서를 받은 내용을 제출했었거든요. 그 얘기가 조금 황당합니다. 예. 한 예를 말씀드리면 이 김 씨 집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는데 이 경찰관이 자기 군대 동기를 데려가서 압수수색했다고 해요. 경찰이 아닌데도. 근데 거기서 발견된 물증 증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 수면제가 나오거나 뭐 술병이 발견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죽이기 전에 살인 계획 노트를 적었다면서 노트를 들고 나오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 씨가 단순히 소설 시나리오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동료 경찰이 아니고. 네, 자기 군대 동기를 데려간 거죠. 일반인을 데려간 거죠. 왜 그랬대요? 글쎄요. 아주 황당한 일이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 중에 하나이겠죠. 네. 예, 하나 이것 때문에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 이외에 지난 방송에서 이 교수님 지적한 부분이 김신혜 씨가 자백 번복한 것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에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진술과 두 번째 진술이 반드시 일관되지 않고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은 경찰 수법성 부분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대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이 자백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찰 단계에서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절차적인 문제 하자는 이미 다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이제 항소하고 상고에서도 모두 이제 그 수사 과정 검찰 포함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된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허위 자백 이외에 아까 노트가 나왔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더 해명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현재로서는 아직은 아무것도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은 알리바이가 마지막 이제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게 된 그 마지막 3시간이 지금 이 부분도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김 씨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명이 돼야지만 지금 아마도 그 여러 가지 뭐 부적절한 증거 목록과 함께 뭐 당시에 직접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정황적인 것들이죠. 그것과 함께 지금 이 알리바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게 입증이 돼야만 그래야 이제 유죄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본인이 알리바이를 잘 대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리바이 부분이 아주 이제 번복이 여러 번 일어나고요. 예. 틀림없이 이제 그 사망한 인근에 있었던 것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때 알리바이를 조금 말씀드리면 김 씨의 말에 따르면요. 그때 완도에 있는 남동생을 데리러 서울에서 완도로 가던 중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은 당일날 새벽 1시쯤에 완도 검문소에 통과를 해요. 그렇게 여동생이 말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동생이 아빠가 술에 취해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싸웠다고 하니까 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신혜 씨가 친구들에게 놀자 재워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거절당했고 그 얘기를 또 김 씨하고 대화를 나눈 그 신혜 씨 친구가 법정에서 진술도 해줬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김 씨가 차에 혼자 남아서 아버지가 잠잠해질 때까지 술을 마시면서 소설을 구상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진술이고요. 증거는 없습니다. 5시까지 진짜 김 씨 진술대로 소설을 썼는지가 확인이 안 되지만 새벽 5시에 집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당시에 본 거죠. 그럼 김 씨 알리바이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고모부 있지 않습니까? 네. 고모부의 증언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 씨가 결국 자백을 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고모부의 설득에 의해서 혹시 만에 하나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가 동생일지 모르니까 네가 가서 이제 아버지가 성추행을 어린 시절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노라고. 왜냐하면 지금 뭐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게 수면제 성분과
술이 이제 섞여가지고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은 그건 물리적으로 입증이 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면제를 먹고 술과 함께 뭐 다량의 이제 수면제를 먹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이 왜 버스 정류장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느냐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에 하나 뭐 동생이 이제 아버지에게 뭐 아버지의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본인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모부의 설득에 의해 가지고 자백을 했노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고모부가 당시에 김 씨를 설득을 하면서 자백을 받아냈다 이렇게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시간이 10시에서 11시인데요. 예.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고모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자백을 들었다 조카한테 그 부분이 상당히 허위성이 농후한 이런 이제 과정인 것으로 현재로서는 이제 자료가 확인이 되고 예. 있죠. 그럼 고모부에 대한 의견 청취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이 2000년에 일어났으니까 김신혜 씨가 지금 한 19년 정도 복역한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가석방 요건은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근데 지금 이분이 가석방을 할 요건이 충족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요. 사실은 가석방을 하려면 수감 시설 내에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생활을 잘 해야 모범수가 되고 그래야 가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예. 이분이 가석방이 되기 위한 가장 주요한 요건이 노역을 거부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점수상에서 가석방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가석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 증거는 없고 김신혜 씨 자백 정도 아니면 정황 증거 있죠. 뭐 보험을 많이 들었다든가. 그렇죠. 네. 이거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는데 초기 수사 기록도 부실하고 재심만으로 수사 없이 재심만으로 이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 대목이 누구도 지금 확언을 할 수 없는 단계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재심 사건 받아들여졌던 재심 사건은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 예컨대 지금 허위 자백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일종의 대안적인 가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때는 재심이 쉽게 무죄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독실아민이라는 수면제가 문제인데요. 이 수면제를 복용하게 된 경위가 사실은 실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집을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이 아버님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외부로 많이 돌아다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 것 같은데 그 대목이 사실은 이제 김신혜 씨가 아니다. 라고 보기에는 또 여러 가지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다.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다투어 봐야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예컨대 대안적 가설이 지금 이 사건에서는 분명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타살인 건 명백한 거죠. 그렇죠. 타살은 지금 법의학 전문의들에 의하면 이거는 타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 알약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그 알약이 수면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은 김신혜 씨가 이 수면제 30알을 사기 밥그릇에 놓고 뚜껑에 놓고 잘게 빻아서 양주에 섞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치사량에 따른 알약이 부검 과정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몸에서 독실아민이라는 수면 유도제가 검출된 건 사실이지만 이걸 30개 정도 통째로 술과 혼합하면 떡처럼 뭉쳐서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우리 치사량이 아니고.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이걸 재현했더라고요. 수면제가 술에 넣으니까 뿌옇게 흐려지고 그 아래에 다 가라앉아서 누가 봐도 이 술에 문제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김신혜 씨에 유리한 그런 정황들이 지금 뒤늦게나마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신혜 씨의 진술 예컨대 술에 타서 먹였다라는 진술은 지금 허위일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농후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밝혀졌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의학을 하시는 그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은
지금 이 혈중 이제 이 독실아민 성분의 양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부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150알 정도를 먹어야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아주 다량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양을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분이 드시게 된 건지가 지금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 참 어려운 사건이네요. 네. 그리고 술도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0.3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먹을 수 있나 싶. 굉장히 많이 그렇죠. 마신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이 과정 술과 독실아민을 타가지고 먹은 과정이 지금 입증이 돼야 어떤 경위로 이걸 먹었느냐가 입증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구냐가 이제 사실은 밝혀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양주병이나 유리잔이 나왔으면 조금 쉬웠을 텐데 수사가 사실 양주병하고 유리잔이 없어졌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경찰은 김 씨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증거물을 바다에 버렸다고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네, 증거가 없는 상황이죠. 예. 당시 사건 관계자라고 볼 수 있겠죠. 남동생, 고모부, 또 이복 동생도 있죠. 그 아버지한테 뭐 성폭행을 당했다 나중엔 아니다라고 했었던. 네, 여동생. 예.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다 청취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과거 이렇게 그냥 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 용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자백 그것만으로 그냥 사건에서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약촌 오거리 택시 강도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요. 또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김승효 씨 간첩 사건도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결국은 경찰이 어떤 실적을 좀 쌓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이 허위 자백 사건들이 한 두 가지 정도의 양상으로 구분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과거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제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고문 후에 털어놓은 허위 자백의 형태와 지금 90년대, 2000년대에 들면서 예컨대 지금 고문이 없이도 어떤 피의자들의 취약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컨대 10대 소년이었다거나 또는 지적으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허위 자백이라던가 딱히 뭐 신체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이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하는 그런 유형의 사건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유형이 따로 존재한다면 예를 들자면 약촌 오거리 사건 같은 게 이제 사례인데요. 결국은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방식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심 재판을 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최소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지체라든가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받을 때는 뭐 대리인이 옆에 같이 봐준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변호사가 옆에 입회를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권에 따라서 검찰이 재심 청구에 대한 입장 바꾸는 걸 조금 비판하고 싶은데요. 김승효 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 때는 간첩 조작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김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구형 자체를 무죄로 했다. 재심에서. 네, 물론 잘된 일이긴 한데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건 뭐 양승태 대법원하고 관계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김신혜 씨도 앞에서 저희가 음성을 들었습니다만 내가 정치인의 딸이나 재벌의 딸이었다면 이렇게 됐겠느냐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아까 이수정 교수 얘기한 그런 거와 맥락이 같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분도 굉장히 취약한 피의자였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그냥 자백으로만 몰아붙여가지고 결국 뭐 물적 증거 하나도 없이 결국은 이제 유죄가 나온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틀림없이 피해자가 존재해요. 독실아민을 먹고 아마도 집안에서 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망하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이거는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뭐 저희 사건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 재심 사건들 보면 대체로 다 무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심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셜록에서 이런 유형의 사건을 정말 많이 다루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언론에는 옴부즈맨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홈쇼핑에서도 하는데 이게 사법부 내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정효과 시스템이 전혀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외부 인사들을 동원해서 문제 판결들을 뭐 조금 사전에 미리 좀 짚어내거나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매번 모든 이런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해야 이렇게 무고함을 판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신혜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되는 게요. 그 박준현 변호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대한 변협 사람들이 찾아가서 무효로 재심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고한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권 변호사나 혹은 방송사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어렵다. 네. 이런 얘기죠,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재심 인정 요건을 확대할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